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페미니즘 비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페미니즘 비평입니다. 자, 이 페미니즘이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래 이제 이 페미닌이라는 게 이제 여성이란 뜻이죠. 여성의.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여권 옹호주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어떤 시초가 되는 것은 18세기 말에 세 번째 줄에 있죠. 146페이지. 18세기 말에 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이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그 여자가 이제 만들어진 이제 여권 옹호죠. 빈디케이션 포 더 라이트 오브 우먼이라는 그 여권 옹호론이죠, 일종의. 이것을 출발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섯 줄에 계몽적 페미니즘, 문화적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이런 그 여러 가지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46페이지에 그 1번부터 이제 보면요. 계몽주의적 페미니즘 혹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인데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이제 1792년에 그 여권 옹호론이라는 글을 써서 이 프랑스 수상에게 보냅니다. 원래 이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그 여성은 그 셸리라고 하는 셸리라는 이제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이죠. 와 이제 결혼을 한 여성이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것은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프랑켄슈타인. 이 프랑켄슈타인의 저자입니다. 이 작품을 쓴 저자예요. 일종의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딕 나블이라고 하는데 기괴한 소설이라는 뜻이죠. 고딕이라는 게 이제 고딕 양식, 뾰족뾰족한 그런 그 솜탑 모양 그런 교회를 말하는데 그런 그 고딕 양식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기괴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런 어떤 생명체와 싸우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출발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프랑스의 새로운 체제에서 여성을 배제한다면 프랑스는 계속 군주국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무시가 되었고요. 이 글이 쓰여지기 불과 넉 달 전에 이 프랑스의 올랭프 드 구주라는 여성이 여성의 제권리라는 파리 가두 팸플릿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성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려웠고 주장을 하더라도 위의 사건처럼 아주 무시되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회적 권리가 남성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자인 존 로크는 여성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존 로크라는 그런 그 계몽주의자죠. 이 사람도 이제 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게 합리성이 결핍됐다라는 존재로 보았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메리의 글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 여겨진 까닭은 여성이 남성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사회화죠, 사회화. 거기 사회화의 과정이란 말 나오는데 일종의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사회화라는 것은 한 개인이 그 사회의 사회의 문화를 학습해가는 과정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존 로크도 이제 그런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여성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울선 크래프트로 시작된 계몽주의적 페미니즘은 자유주의에 기초를 한 페미니즘이고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기본적 전제는 개인의 자유 원리에 입각해서 여성과 남성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이런 능력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 것이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남녀 모두가 스스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민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2번에 보면 이 문화적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그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적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화적 페미니즘은 이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여성과 남성이 인간으로서 동일한 존재임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이 문화적 페미니즘은 이보다 더 세밀한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 문화적 페미니즘에서는 차이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그래서 여성의 관심사와 가치관은 평화주의, 협동, 차이점들의 비폭력적 화해, 공공생활의 조화로운 조절 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적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속한다고 여겨온 자질, 주체성, 자연과의 친밀함, 또 연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타자에 대한 의존 등의 자질,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우월한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길만 같은 사람은 허랜드 같은 모권 중심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허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그녀의 나라죠. 그래서 이제 모권 중심의 유토피아를 꿈꿨고, 또 이제 많은 문화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적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혁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계몽주의적 페미니즘, 그다음 문화적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147쪽에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그 후반이죠. 후반에 대두한 그런 그 여성의 계급적 운동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페미니즘인데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 그러니까 일종의 이 급진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레디컬이란 말 쓰죠. 레디컬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급진적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타도하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1960년대 후반에 대두한 그런 여성의 계급적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문화적 페미니즘의 한 실천적 극단을 보여준 것으로 여성의 계급적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이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결혼, 가사노동, 육아, 이성애 등이 사사로운 활동이 아니고 가부장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의 그런 역할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죠. 여성 건강관리, 아동위탁센터, 여성 보호시설, 합법적 낙태 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급진적 페미니즘에서는 바로 이제 여성 억압의 그 원인, 이것은 바로 이제 생물학적인 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부장제, 일종 가부장제죠. 가부장제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바로 148쪽에 보시면 바로 이제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하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 페미니즘의 개혁적 성향은 사회주의적 페미니즘과도 통하고요. 이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이 이제 그런 그 성별과 함께 계급의 의미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남성 대 여성을 일종의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시즘이라고도 하죠. 마르크스주의를.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자본가와 피착취자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바로 이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엥겔스 같은 경우는 엥겔스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 마르크스주의 비평의 대표죠. 재산의 사유화. 자, 이 재산의 사유화를 이제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재산의 사유화가 여성 억압의 근본적 원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미니즘 비평 이론 운동의 전개 부분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미니즘 비평 이론이 148쪽에 이제 하단 부분에 7, 80년대 마지막 단락이 있죠. 여성 비평의 변화 과정을 페미니스트 비평, 여성 비평, 여성적 글쓰기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자, 149쪽에 보면 이 페미니스트 비평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성 이미지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페미니스트 비평은 텍스트 속에 있는 여성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서 여성의 억압적인 요소를 밝혀내는 비평. 이걸 이제 우리가 페미니스트 비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9쪽에 나오죠. 페미니스트 비평. 이게 이제 여성 이미지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속에 있는 여성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서 여성 억압적인 요소를 밝혀내는 비평이다. 자, 거기 밑줄 쭉 쳐놓으세요. 첫째 줄, 둘째 줄.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의 텍스트들을 읽으면서 이제 발견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거나 다른 비평 형식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남성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 재현,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비판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메리 엘만은 남녀의 작품을 통해 여성 이미지 비평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죠. 남성의 권위적이고 단음조적인 언어, 여성 작가의 감수성의 언어를 비교해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응하는 여성 작가의 전술, 이런 것을 탐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성에 의해서 이제 그 여성들이 많이 좀 탄압이 됐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밀레트의 저서가 60년대에 일어난 여성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서였다. 무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신화와 종교가 너무 남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신화,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성 중심이다. 남성 중심. 그래서 이제 여성 이미지를 창조하고 특히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가부장제, 남녀 차별, 그다음에 가부장제 이런 것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드는 여성을 남근의 결핍이다. 남근의 결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거세된 존재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성의 우월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로렌스 같은 남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그 여성 이미지, 그러니까 D.H. 로렌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그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또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성 이미지 비평에서는 쭉 내려가다 보면 억압된 여성의 시각, 지배계급, 남성의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남성 작가의 작품에 한정해서 분석하는 것, 이런 것은 여성 작가 작품 고유의 특성, 여성 이미지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과 그 거리가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비평에서는 이제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된 그런 존재임을 상당히 강조하는 비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성 작가 비평에서는 이제 70년대 초반에 일레인 쇼월터는 남성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여성 중심적인 여성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그 149쪽에 그 2번의 여성 작가 비평이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3단계가 중요하죠. 여성적인 단계로 갔다가 이것이 여성 해방 단계로 가고요. 다시 여성 해방 단계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성 문학의 단계로 가죠. 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게 여성 작가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0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나오죠. 대답을 찾기 위한 비평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여성 또는 여성 비평, 지노 크리틱스라고 나왔죠. 지노 크리틱스. 이 지노라는 게 이제 여성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길버트와 구바가 쓴 다락방에 미친 여자라는 게 나오죠. 원래 이제 원제목은 Mad Woman in the Attic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이 에틱이라는 단어가 다락방이라는 뜻입니다. 에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쇼월터는 그들만의 문화에서 영국 소설 사상 전통적으로 위대한 작가의 지위를 독점하다시피 하던 남성 작가 중심의 특권화를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문학의 3단계를 나눴다라고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첫째가 바로 여성적 단계입니다. 여성적 단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여성적 단계라는 그 첫째 단계에서 여기에서는 결국 이제 남성 작가들에 비해서 2차적이거나 주변부적인 존재다. 이걸 이제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여성 작가 소설가들의 지배적인 문화적 전통인 남성 기준을 내면화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브론테라고 나오죠. 이제 이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와 샤롯 브론테가 있었죠.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인 에어를 쓴 샤롯 브론테가 있죠. 자, 그런 여성 작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지 엘리엇은 바로 이제 일종의 남성 필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성인데 남성의 필명으로 이제 글을 쓴 여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일러스 마너라는 그런 그 작품을 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페미니스트 단계, 그래서 여성 해방 단계로서 지배 문화의 가치와 표준에 반대하며 여성 집단의 가치와 권리를 옹호하는 단계. 그러니까 기본 가치에 저항하고 여성의 결속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영어로 이제 본드란 말 쓰죠. 결속.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여성의 단계, 피메일 단계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성 자신의 내부로 향한 단계. 그래서 그 내적 탐색과 여성 미학을 발전시킨 캐더린 맨스필드와 버지니아 울프가 나오죠. 이 버지니아 울프는 이제 되게 그 여성의 문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쓴 작가고요. 특히 이제 올란도라는 특히 영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올란도라는 영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단계에 대한 설명에서 쇼월터는 문학 작품 속에 여성들 모습, 또 문학사에서 여성의 작가 위치는 남성 작가들에 의해서 2차적이거나 주변부적인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작가들이 19세기에 남성 필명으로 작품 발표를 원했는데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 법적 관계 내에서 남성들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보면 그 제인 에어 이야기 나오죠. 밑에 셋째 줄에 150쪽에 제인 에어 같이 당대 사회에서 드물게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립한 여주인공들조차도 남편에게 의존적인 아내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151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시월터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 비평가들의 과제는 남성의 모델과 이론들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기보다는 여성 문학을 분석하기 위한 여성적인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체험에 근거한 모델 이런 것을 발전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연구가 남성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 정전을, 그러니까 정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영어로 캐논이란 말 쓰죠, 캐논. 그래서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 뭐랄까요, 고전 이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죠. 이 정전이라는.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길버트와 구바는 다락방에 미친 여자에서 여성이 어떻게 전통에 맞서고 있는지를 탐색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밀리 브론트는 폭풍의 언덕에서 억압된 여성성을 여주인공 캐더린을 통해 드러내고요. 방황하는 여성성을 유령의 울음으로 또 상징을 합니다. 또 샤롯 브론트는 제인 에어에서 억눌린 여성의 분노를 다락방에 갇힌 여자의 광기로 또 나타냈다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젠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성에 대해서 젠더와 섹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학적인 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성도 다르고요. 또 목소리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성 이런 것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 문화적인 성이죠. 사회 문화적인 성. 그러니까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파란색 옷을 입히고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분홍색 옷을 입히고 남자아이는 로봇 같은 이제 장난감 갖다 주고 여자아이는 인형 같은 걸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2쪽에 보면 이제 여성적 글쓰기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프랑스 페미니즘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성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152쪽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엘렌 식스가 나오죠. 엘렌 식스는 이제 일종의 알제리에서 유대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이죠. 알제리에서 유대계 부모 사이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엘렌 식스는 어떤 남성적 상징적 언어를 전복시키고 여성성을 재현하는, 그러니까 남성적 상징적 언어 이런 것을 전복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성 재현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글쓰기를 이론화했는데 이 차이라는 급진적 형태를 나타났고요. 또 이제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여성은 틈새다, 침묵이다, 비가시적이다. 그러니까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비저블이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비가시적. 한자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청취적이고 무의식 속에 억압됐다. 또 이리가레이는 해체론을 이제 여성의 육체적 특성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육체를 지닌 것으로 봤죠. 여성의 육체적인 어떤 특성을 남성과 대비시키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입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입술이 포옹하고 있는 여성성의 상징, 그러니까 일종의 여성의 이제 성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닌 하나 속의 둘이다. 그래서 여성은 복수이자 그 열림이고 늘 자신을 대만질 뿐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닫힌 남성 문화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왈터는 이제
그런 그 프랑스의 여성 문학론을 정신 분석학적인 것으로 쇼월터는 억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쓰기의 어떤 측면에서 좀 보자면 우리가 이제 남성적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남성적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남성적 글쓰기는 어떻습니까? 종결을 시도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권위와 합리성을 강조하는 글쓰기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은 뭡니까? 유동적이고 이완된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3쪽의 페미니즘 비평의 계보와 그 방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페이지를 펴보십시오. 15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다락방에 미친 여자 샌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종의 뭡니까? 그 153쪽의 1번 아랫부분은 이거죠. 바로 이제 그 여성이 전통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맞서고 있는가를 탐색을 해서 그 19세기의 그런 여성 작품들을 새롭게 분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미친 여자는 샌드라 길버트와 수잔 쿠바가 1979년에 쓴 페미니즘 비평서죠. 그래서 다락방에 미친 여자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이제 샤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 나오는 이 버타, 대부 로체스터의 아내지만 정신병 때문에 다락방에 감금된 여성이죠.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문학 풍토 속에서 여성 작가가 느끼는 갈등과 불안을 상징합니다. 자, 밑에 이제 천사 마법 마녀의 이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1번 부분에서요. 자, 이제 그 길버트와 구바는 문학 작품의 여성이 천사, 그다음에 마녀라는 대립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떤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설공주죠.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백설공주를 보면 그 백설공주가 계모가 있죠. 유리관과 마법의 거울 속에 갇혀 있는 여성이죠. 이 계모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이들은 남성이라는 텍스트에 갇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자기의 본질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서 왕은 나타나지도 않지만 거울의 목소리, 왕비와 공주가 보여주는 가치관의 척도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내면화된 가부장적 가치관에 따라 남성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려는 경쟁,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여성 간의 유대가 끼어지고 서로 이제 질투하고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 길버트와 구바는 계모 왕비를 새롭게 해석을 해요. 계모 왕비가 있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짜려고 하는 주체적인 여성인데 자신의 내부에 자리한 백설공주의 요소가 방해를 하죠. 그래서 백설공주를 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자리한 수능적이고 천사적인 요인 이것을 추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림 형제의 남성적 텍스트는 가부장 이론이 사냥꾼으로 하여금 백설공주의 목숨을 구하게 하죠. 사냥꾼으로 하여금. 그래서 계모왕비가 살해도구를 쓴 조이는 속옷, 동무든 머리빗, 독이 든 붉은 면과 하얀 면 있는 사과를 이상적인 여성을 만들어내는 교육적인 도구로 바꿔버린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백설공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유리관 속에 유리관
속의 백설공주. 그 다음에 거울 속의 그 이미지를 자신의 본질로 알고 있는 계모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유리관과 거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 유리관과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뭡니까? 남성이라는 텍스트죠.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는 이제 어떤 내면화된 뭡니까? 이런 가부장적 가치관이죠. 내면화된 가부장적 가치관에 따라서 경쟁과 질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4쪽을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사례 도구가 모두 가부장제의 도구다. 그래서 이상적인 천사형 여성인 백설공주의 교육을 돕는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 가부장들의 완벽한 예술품인 백설공주는 음모를 짜낸 왕비를 결국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살해되는 게 아니고 백설공주의 내부에 자리한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기질을 반영하는 왕비가 살해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백설공주와 이 왕비는 어떤 두 인물이라기보다는 한 인간 속에 내재한 선과 악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4쪽에 보면 여성 작가 이중적 전략과 불안한 작가성. 자, 그 밑에 나오죠. 길버트와 구바는 19세기 여성들에게 154쪽입니다. 작가성의 불안이 두드러진다. 작가성의 불안은 19세기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선배들을 갖지 못한 문학적 풍토 속에서 소외감을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에일리네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런 그 소외감,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처럼 그런 그것을 통해서 소외감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자신의 성을 고통스러운 장애물로 느끼는 열등감, 자신의 재능이 부도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성 작가는 남성적 전통이 강한 문학 장르 속에서 모순과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제인 오스틴, 그 오만과 편견을 쓴 유명한 작가죠. 제인 오스틴. 영어로 이제 Pride and Prejudice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걸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인 오스틴, 에밀리 디킨슨은 여류 시인이죠. 여성 작가들은 여성적인 겸손을 내세우거나 남성을 흉내내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성적 시각에서 여성적 체험을 다루기 시작한 그런 그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5쪽으로 가보시면, 네 번째 줄을 또 볼게요. 여성은 작가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남성적 가치관의 거울을 깨야 했다. 이랬죠. 그래서 남성의 텍스트 속에 갇혀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수정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자, 다락방에 미친 여인 아까 나왔었죠? 샤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 나오는 다락방에 미친 여인. 155쪽의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입니다. 이 버타가 그런 인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 구조에 그런 저항하는 열정적 인물을 창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평 중에서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종의 페미니스트 비평과 그 위에다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155쪽에. 이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 중심 비평이라는 게 있죠. 여성 중심 비평. 자,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비평에서는 남성 작가의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여성 이미지. 자, 이걸 이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여성 중심 비평은 텍스트 생산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작가와 작품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여성 창조성의 심리역학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여성 언어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중심 비평의 4가지 모델 일레인 쇼월터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일레인 쇼월터는 어떤 이제 그 중요한 일을 하냐면 그 여성 문학을 분석할 수 있는 여성적인 틀을 구축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두 유형을 나눴다고 나왔죠. 페미니즘 비평을. 둘째 줄에 첫 번째 유형은 독자로서의 여성에 관한 것으로 페미니스트 비평. 그러니까 주로 남성 작가가 쓴 문학 작품을 여성 독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읽어낸 거고요. 두 번째는 작가로서의 여성을 다루는 것으로 여성 중심 비평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이제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 중심 비평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56쪽으로 넘겨보시면 156쪽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여성은 이래야 한다.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거기 156쪽 첫째 줄에 보면 라고 남성이 생각해 온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성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성의 글쓰기를 연구하는 여성 중심 비평을 지향해야 한다. 여성 독자로서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는 여성 작가의 텍스트에서 그런 여성들만의 경험을 직접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나왔죠? 그 여성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슈얼터는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평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이 페미니스트 비평 이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페미니스트 비평이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남성 중심 비평 이론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19번 각주를 보면 156페이지에 슈월터는 남성 중심적인 비평 이론은 전적으로 남성 경험의 바탕을 두고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창조성, 문학사 혹은 문학 해석의 개념이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려면 남성 중심적인 비평론을 수정하고 보충 또 이제 교정하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결국 남성 이론에 의존하게 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여성의 저술과 여성의 신체, 생물학적 비평 모델. 여기 보면 여성과 남성의 글쓰기의 차이는 신체의 차이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생물학적 열등함, 허역함에 대해서 배격하고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은유적인 함축을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성의 글에 나타난 생물학적 이미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와 이미저리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제 심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이미저리라는 것은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심상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군자죠. 여러 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언어적, 사회적, 문학적 구조물에 의해서 매개된 것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성의 글에 나타난 그런 그 생물학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문학적인 부계혈통, 문학적인 부계혈통으로 본다면 우리가 펜을 이야기하죠. 펜은 남근의 권이다. 그리고 텍스트 생성의 근원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펜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이게 쓰는 펜 되지만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매달려 있는 목걸이 펜던트라고 하죠. 펜던트. 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목걸이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펜션, 연금이죠. 펜션.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노후에 받는 거죠. 자, 반도 피닌슐러. 한반도가 피닌슐러죠. 자,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반도에 매달려 있죠. 펜, 이것도 매달려 있죠. 또 페니스라는 남성 성기도 매달려 있죠. 그래서 이 펜이라는 것은 이제 다 매달려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학적인 부계열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학적 모계열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학적 모계열통. 자, 문학적인 모계혈통으로 본다고 하면 뭐냐면 글쓰기는 수태다. 그리고 산고고 출산이다. 그렇죠? 글쓰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작품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작품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출산과 같다는 거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7쪽으로 이제 가서 여성의 저술과 여성의 언어학적인 비평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쇼월터는 여성의 언어에 대한 논쟁이 여성 비평에서 가장 흥미롭다. 그래서 여성의 적인 의식을 표현할 언어가 충분히 않은 것보다도 여성들이 주체적인 언어를 가질 수 없게 강요당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침묵 이런 걸 되게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의 의식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여성의 언어를 찾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저술과 여성의 무의식 정신분석학적 비평 모델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학에 이제 치우쳐진 페미니스트 비평은 신체와 언어의 발달, 성 역할의 사회화에 의해서 형성된 여성의 정신, 자아에 대한 이론의 생물학적, 언어적 그 성격 차이의 모델을 결합시키고 있지만 성적 본질주의에 빠질 위험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성적인 차이의 모델 이런 것을 결합을 했지만 본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비평 자체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 생산된 여성적 글쓰기 사이의 유사점을 강조해주지만 역사적인 변화라든가 민족적 차이 또 생산적 경제적 요소를 형성하는 힘들을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학적인 비평,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비평도 보면 되게 남성 중심적으로 돼 있어요. 이 것들을 잘 따져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동일시라든가 뭐 거세 공포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다 프로이트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 되게 이제 보면 남성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성적으로 사랑한다라든가 그 동일시라는 건 뭡니까? 아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여기 이제 어머니가 있다. 그렇죠? 아버지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동일시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아들도 어머니를 사랑하면 거세될까 봐 그 공포죠. 이런 것들 다 남성 중심적인 어떤 생각으로 돼 있는 거죠. 자, 여성의 저술과 여성의 문화적 비평 모델이면 그래서 여성 중심적 비평의 과제는 여성의 문학적 정체성의 정확한 문화적 위치를 파악을 하고 여성의 문화적 장을 관통하는 힘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게 나왔죠. 그런 것들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58쪽으로 넘어가면 158쪽. 거기에 이제 그 네 번째 보면 여성만의 경험 영역은 아드너 용어로 할 때 황무지이다. 와일드 존이라고 나왔죠. 황무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은 글자 그대로 남성이 없는 땅, 남성에게 금지된 장소다. 이게 나왔죠. 남성의 생활 양식과 다른 여성의 생활 양식의 측면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무지 혹은 여성 공간이 그 다음 단락 여성 중심의 비평, 이론, 예술의 현주소다. 그래서 이 슈왈트가 말했고요. 이런 황무지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삼고자 하는데 여성적 텍스트의 개념은 황무지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배문화 바깥에서 글쓰기나 비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이 약간 이제 그 뭐랄까요, 주변적인 존재라고 볼까요? 그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이 교집합을 형성을 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규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그래서 이제 이 슈월터의 그런 페미니즘 비평 문학이 황무지 영역, 또 여성 중심 비평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여성이라는 존재를 이제 와일드 존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와일드 존. 그러니까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지어지면서도 불분명한 공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아가 있고 타자가 있어요. 그런 것에 이제 경계. 이런 게 있으면서도 상당히 불분명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는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주디스 키건 가디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9쪽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 비평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죠, 후에마이. 자, 159쪽이고요. 여기는. 자, 정체성의 문제죠. 아이덴티티의 문제죠. 후에마이라는 것은 정체성.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주디스 키건 가디너는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에서 여성의 정체성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글 차이도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정체성, 여성 저작물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글이 있었을 때 강경의 뭐 소금이 있다. 만약에 거기에 보면 어떤 해산의 고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은 남성 작가들은 심오하게 쓸 수가 없죠. 내용들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만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 단락에 넷째 줄 주디스 키건 가디는 초도로의 주장에서 나아가서 여성 정체성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여성의 정체성은 남성의 특성보다도 고착화돼 있고 덜 획일적이고 덜 융통성이 있다. 이 고착화라는 것은 이 구들고자의 붙을 착자예요. 이 고착화. 이렇게 고착화돼 있다는 거죠. 덜 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저작물 밑에서 넷째 줄에 남성적 주범에서 생성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여성의 자서전은 남성들에 비해서 덜 선형적이다. 그러니까 이 선형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선형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덜 선형적이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다는 거죠. 연대기적 성격도 덜 지니고 있다. 소설적이라고 평가된다. 여성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교차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성 저작물들은 공과 사가 희미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완성된 틀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소설 같은 걸 볼 때 이런 말 해요. 여성은 바로 작가의 딸이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본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여성 작가는 뭡니까? 여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오죠. 160페이지에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초도로는 여성 정체성의 형성이 모녀의 유대감에 의존한다. 주디스 키건 가디너는
여기서 나가 여주인공은 작가의 딸이다. 은유죠. 그러니까 은유라는 건 뭡니까? A 이퀄 B죠. 그러니까 여성이 A고 작가의 딸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 작가가 한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자아 정의,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 동일시를 표현하는 과정의 부분이다. 자신의 작품을 이용한다. 그래서 작가는 여주인공을 창조해내면서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페미니즘 비평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책을 쭉 보시면서 이 페미니즘 비평에 대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